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온 역사 부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어딘지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먼저 마지막쯤에 한강의 기적이 가장 인상 깊었고, 그 이유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발전을 했다는 게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재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6.25 전쟁에 관한 내용이 인상 깊었고요. 그 이유는 원래 잘 아는 내용이기도 했지만 그냥 한 나라 안에서 한 민족이 싸우는 게 신기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당시에 그 병인양요 그 부분들, 흥선대원군 그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신미양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의 피해라던가 미국인들의 피해라던가 뭐 이런 미군의 피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주성이가 얘기한 김에 그 얘기 잠깐 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이가 한강의 기적이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강의 기적이 뜻하는 게 뭐야, 주성이? 한강의 기적이 그 5개년 개발인가? 응?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네. 자, 그래서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주성이는?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일본한테서 돈 받아서? 일본한테서 돈 받아서 한강이 이제 가능했다. 자, 잠깐만. 재현이는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의지가 강하고 약간 그런 것도 큰 영향을 준호, 한강의 기적이 뭐야? 준호가 이해하고 있는 한강의 기적이란? 한강의 기적이요? 왜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낯설어, 준호야? 한 번도 안 들어본 어? 말인데. 뭐라고? 한 번도 안 들어본 네. 말. 주성이는 이 책에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이 말이 인상 깊다는데. 자, 한강의 기적이란 말은 사실은 이 말을 패러디한 말입니다. 뭐? 라인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은 뭘 것 같아? 라인강이 혹시 어디 있는 강이지? 독일 중에서 특별히 소독이 경제 부흥을 한 일을 빗대어서 소독이 경제 부흥한 것처럼. 소독이 뭔지는 알지? 네. 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패전하고 패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 너희들이 그대로 있으면 또 전쟁을 또 일으킨다. 그래서 이 독일을 뭐 하기로 했어? 분할로 하기로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눴지만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었어. 그래서 서독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에요. 시장경제, 미국식 민주주의. 반면에 동독은 공산주의 경제를 택했고 소련의 지원을 받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른바 동서냉전 시대라고 해요. 동서냉전 시대. 즉 공산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서로 자기들 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더 우수하다고, 그렇게 서로 경쟁하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서독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더 우세하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 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서독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뭐야 부응하는 전쟁에서 완전히 그 초토화된 폐허가 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서독에 대해서 미국이 많은 지원을 해.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원래 독일 민족이 뭐 우수한 부분도 있을 거고 독일인들이 그 과거에 제2차 대전에서 거의 승기를 잡을 만큼 기본기가 탄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서 이 소독이 뭐야 아주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고 우리가 그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 아까 재현이가 6.25 전쟁을 얘기했는데 일단 35년 몇 개월 동안 선생님 몇 개월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 이른바 수탈을 당한 거지. 일본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 거기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뭐 한 거야? 해방을 했어. 그런데 해방과 동시에 어떻게 된 거야? 남북이 분단된 거야. 그러면서 북에는 아까 동독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공산주의 정권, 김일성 정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도 북한은 자기들을 북한이라 안 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우리 보고 뭐라 불러? 북한 우리 보고 뭐라 불러? 우리 보고 남조선? 남조선. 왜 남조선이냐? 남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서 남조선이라 부르는 거야. 반면 남해는 소독과 마찬가지로 시장주의 경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수립이 돼. 그러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고, 그러면서 여기는 대한민국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남한, 그리고 북쪽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북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한반도에는 나라가 몇 개 있는 거야? 오케이. 두 개가 있네, 두 개가. 하나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하나는 대한민국. 서로가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사실은. 현재 사실 보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존재하지 않아. 북한인데 다만 거기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실질적인 지배를 못하고 있는 거야. 또 반대로 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야. 근데 남쪽을 자기들이 실질적 통치를 못하는 거야. 이런 그 개념상의 그 부분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북과 남이 역시 이제 뭐를 해? 체제 경쟁을 막 해. 그래갖고 1960년대에는 오히려 북한이 더 앞섰대. 우리 남쪽보다. 북이 더 그 뭐 더 잘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남한이 다시 이른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국제구호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히려 뭐해?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하는 나라,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부분들, 그것들이 이른바 경제 발전의 기초에서 가능하게 되었고 그걸 아까 라인강의 기적에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성이 얘기했듯이 뭐 한일 그 일본으로부터 그 뭐 차관 배상금을 받은 것이 그 기반이 되었다라고 얘기했고 재현이는 아까 뭐라고 정했어? 우리 국민들의 우수성? 우리 국민들이 우수해서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뭘 얘기할 것 같아? 이 외에 또 어떤 걸 얘기할 것 같아?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 자, 이 위에 가능했던 이유들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꼽아.
리더십. 박정희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잘 통치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또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지원,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미국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얘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다. 그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반면에 정반대의 평가를 하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을 찬탈했고, 즉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합법적인 정부, 민주정부를 붕괴시켰고, 군사 독재를 실시했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까 주성이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제2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이 무너뜨린 제2공화국에서 이미 수립돼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우수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한강의 발전, 한강의 기적을 이뤘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가 뭐 하는 거야? 엇갈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요 미국의 지원이 크지 않았냐,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과연 존재했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미국의 지원을 해준 게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나라들도 있는데 왜 유독 한국만이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냐, 결국은 우리 국민들 우수성 아니냐, 뭐 교육열 아니냐, 뜨거운 교육열 아니냐, 근면성실한 노력들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물론 뭐 이 것 중에 하나 아니고 뭐 다일 수도 있어. 다만 이제 어느 게 더 큰 비중을 갖고 있느냐, 어느 게 더 중심이냐라는 것들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됐니? 자, 그래서 요 주석이가 말했던 요 부분들 조금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박정희 정권이 이른바 굶주림에서 뭐 하겠다? 국민들을 해방시키겠다. 초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만 해도 목표가 밥 굶지 않겠다가 목표였어. 국민들 배불리 해주겠다 목표였어.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도 김일성이 내세운 것들 중에 쌀밥에 고깃국 먹는, 전 인민이 쌀밥에 고깃국 먹는 세상을 이루겠다가 거의 무슨 뭐 그 천국 가는 거나 마찬가지의 목표로 생각을 했던 거야. 자, 요즘 쌀밥에 고깃국 이 목표 우리 사람들 쌀밥에 고깃국 먹는다고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해? 어떤 것 같아, 주성이? 그 정도면은 못 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주성이 네가 목표가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목표냐고. 아니요. 재현이 쌀밥에 그건 고깃국 먹는 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목표 같아? 요즘에는 딱히 목표는 아닌 것 같아. 쌀밥에 고깃국은 이미 여러분 급식에도 쌀밥에 고깃국 나오잖아. 쌀밥 안 나올 수 있지. 건강상의 이유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혼식 잡곡을 섞어서 먹지. 뭐 그 돈이 없어갖고 쌀밥 못 먹고 고깃국 못 먹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이제는 우리나라 기본적인 복지라던가 뭐 이런 여타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아직도 안타깝게 결식 아동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도 어쨌든 그 쌀밥의 고깃국 문제는 해결이 된 그런 부분들이고,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이제 뭐 해외여행은 어떻게 갈까, 뭐 골프를 어떻게 칠까, 어떻게 하면 집에 더 넓은 아파트에 살까, 더 좋은 에어컨을 달까, 더 좋은 차를 탈까, 뭐 이런 어떤 물질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더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요구하지 쌀밥에 고깃국을 목표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만 해도 이른바 굶지 않는 것,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
경제 발전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 경제 발전을 또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중요시 여겼던 이유가 결국은 자신이 이른바 정통성이 없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1900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60년이냐 61년이냐? 61년인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준호, 쿠데타가 뭐야? 하가 뭘 보고 쿠데타라고 그래? 주성이, 쿠데타가 뭐야? 반란? 군사 반란? 무력으로. 무력으로. 즉 군대를 동원해서 정권을 산탈, 빼앗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했어.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뭐 한 거야? 권력을 획득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의 거를 저 총칼로 뺏은 놈이라는 어떤 그런 꼬리표 딱지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킨 정당성이 필요했어. 바로 그것들이 아까 말했던 가난에서 해방이야. 배 굶지 않겠다. 그러면서 경제 발전을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러한 목표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자, 준호가 돈을 벌고 싶어. 자, 준호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준호야? 네가 지금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돼. 자, 그럼 물건을 팔아서 돈 벌려면 준호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팔 것들. 팔 물건이 필요해. 팔 물건을 네가 사야 되잖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준호한테? 돈이 일단. 결국 돈이 있어야 돼. 팔 물건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돼. 자, 마찬가지야.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물건이 있어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수여야 되는데,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사를 세워야 돼. 기업을 세워야 돼. 근데 기업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 자본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준호가 이 추운 겨울에 붕어빵 장사라도 하려면 붕어빵 굽는 기계도 필요하고 그거 끄는 수레도 필요하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자본금이 있어야 그다음에 붕어빵에 들어가는 팥도 사야 되고 밀가루도 사야 되고 최소한 이런 게 있어야 장사를 시작할 거 아니야. 한 푼도 없어갖고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장사를 시작할 수가 없다고. 이해가? 근데 당시에 가난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기업을 세울 돈도 없었던 거야. 자, 여러분이 생각해봐.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가 있어. 자, 가난한 사람이 돈이 필요하고 부자는 돈이 별로 필요가 없지. 그러면 은행은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될까? 부자한테 돈을 빌려줘야 될까? 재현이. 가난한 사람. 은행은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지. 왜? 가난한 사람이 돈이 필요하고 부자니까 돈이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은행은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준호? 안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줘. 그래. 왜 안 빌려줘?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은행은? 네? 은행은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왜 안 빌려줘? 준호. 네. 준호 너는 돈 없는 친구한테 네 돈을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안 빌려주죠. 왜 안 빌려줄 것 같아? 나중에 안 갚으니까. 그렇지. 가난한 친구한테 네가 돈을 빌려주면 그 친구가 너한테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잖아.
예. 은행도 마찬가지야. 은행은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 돈을 되돌려 받아야 돼. 플러스 뭐까지? 이자까지.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그 사람이 그 돈 다 써버리면 돈을 못 갚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정작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한테는. 마찬가지였어. 가난한 우리나라에게 돈을 빌려줄 나라가 없어. 한국 너네들 뭘 믿고 돈을 빌려주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난한 우리나라가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마련하겠다. 우리 기업을 세울 투자할 수 있는 자본금을 마련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일본 너희들이 일제 침략기에 35년 6년 동안 우리나라에 침략하면서 많은 수탈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 정부 시대에는 단교 아예 일본과는 외교 관계도 없어서 끊었었어. 근데 일본과 다시 외교 관계를 맺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대신 너네들이 뭐 해라?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래서 이른바 한일 협정이 체결된 거야. 한일 외교 협정이. 자,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한 건데 그 한일 외교 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 한일 외교 협정에 대해서 이른바 굴욕 외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 한일 외교 협정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아주 크게 일어났어. 근데 당시 왜냐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과를 받아줬다. 배상을 했다. 그래서 안 된다. 제대로 사과를 받고 제대로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국민적인 저항이 있었어.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은 뭐였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이 없으니 비록 적은 돈이라도 빨리 받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판단은 다른 거야. 그래서 일본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주장하냐면 한일 외교 협정 때 뭐 했다는 거야? 배상 다 했다는 거야. 이미 끝났다는 거야, 그때. 근데 한국 너네들은 왜 자꾸 그때 끝났는데 왜 자꾸 뭐 하라는 거야? 또 뭘 달라고 그러냐? 또 무슨 사과를 요구하느냐? 한국 너네들 웃긴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주장을 펼쳐. 재현이, 일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무리 돈을 그때 배상했어도 그 사과는 하라고 할 때 하는 게 진정한 사과인 것 같긴 해. 그러면 돈은 안 받고 사과만 받으면 된다? 사과를 더 받아야 된다. 돈은 받고. 돈은 안 받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당시 한일 외교 협정 당시에 이른바 강제징용, 끌려간 사람들 또는 그 이른바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 강제로 그 성노예로 끌려갔던 그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 밝혀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책임자 처벌도 없었고, 배상 문제에도 포함이 안 됐고, 그러니 그거는 따로 논의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야. 반면 일본은 전체를 퉁쳐서 뭐 했다는 거야? 끝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이미.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차, 서로 의견이 또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도 받고 약간의 차관은 돈을 빌려주는 거야. 일본이 돈을 빌려줘. 그 조건으로. 그걸로 어쨌든 자본금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 두 번째로 우리가 돈을 마련했던 부분들이 바로 베트남 파병이에요. 자, 베트남 전쟁.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해방을 했어. 베트남은 근데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나중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 근데 해방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다시 프랑스가 거기에 자기 땅이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 안에서도 우리처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싸워.
그러면서 프랑스를 향해서 이제 독립전쟁이 계속 펼친 거야. 그러다가 프랑스가 포기하고 물러나. 그때 이번엔 거기에 누가 들어와? 미국이 또 들어와. 왜냐면 베트남이 공산주의가 되면 그 베트남 옆에 있는 캄보디아라든가 그 여타의 나라로 공산주의가 퍼져나갈 걸 우려했던 거예요. 그 공산주의 확산을 뭐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그 베트남에 개입을 해. 그래서 또 이제 그 베트남은 미군을 상대로 또 싸워.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는 미국의 시각은 공산주의가 이게 세력 확장을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는 명분이에요. 반면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뭐 하고 싶은데 독립하고 싶은데 미국이 자기들의 독립을 뭐 한 거야? 방해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을 식민지 삼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성격 자체가 뭐 한 거야? 규정이 다른 거야.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민족 해방 전쟁이야.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세력 공산화되는 걸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끈질기게 저항을 해. 미국이 압도적인 경제력과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어서 당연히 미국이 뭐 할 줄 알았는데 손쉽게 이길 줄 알았어. 근데 베트남이 항복을 안 해. 끈질기게 저항을 해.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사상자가 너무 많아. 미군이 죽는 사람이 베트남에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안에서 이른바 반전 운동. 왜 우리의 미국 젊은이들이 베트남에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왜 우리의 돈을, 우리의 세금을 왜 베트남에 갖다 쏟아 부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반전 여론이 막 높아.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마틴 루터 킹. 알아? 마틴 루터 킹도 반전, 전쟁에 반대하는 그 운동의 그 앞장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베트남 문제가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찰나에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가.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미국이 우리 6.25 전쟁 때 우리를 뭐 했다? 도와주지 않았냐. 우리는 혈맹, 피를 같이 흘린 동지다. 근데 미군이 지금 베트남에 가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친구 아니가, 우리 깐부 아니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미국을 이제 은혜를 갚겠다, 돕겠다 라고 얘기해. 두 번째, 우리도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다. 베트남이 공산주의가 되는 걸 우리도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전쟁에 참가한다. 어때 주석이? 이런 박대희 대통령의 주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주장만 들어보면 틀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군인들의 생각을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 점에 박대희 대해서 짚고 대통령이 넘어가요. 이제 그렇지 그런 입장을 내었어. 그러면서 박대희 대통령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미국과의 혈맹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라는 명분 앞에 내세워. 근데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런데 우리에게 돈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 그 돈이 근데 이제 우리가 용병은 돈 받고 뭐 팔아가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닌데 미군이 거기 파병되면 예를 들면 많은 돈을 또 투여되는데 뭐 그거에 뭐 수입 얼마큼인지 모르겠는데 뭐 절반이나 절반 이하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우리에게 줘라.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뭐 팔 수 있는 거, 뭐 전쟁 물자 중에 우리가 뭐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우리 걸 갖다 써라. 라는 어떤 그런 요구 조건을 내거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땡큐야. 왜? 지금 미국에서 그 반전 여론이 너무 드센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대신 싸워준다니까. 한국군이 도와준다니까. 게다가 돈도 뭐해? 훨씬 더 조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원래 그 베트남이라는 어떤 그런 나라에 다른 나라들이 끼는 걸 원하지 않았었어. 왜 남의 나라 일에 내정 간섭하느냐. 남의 나라 일에 왜 끼어드느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른바 돈을 받게 되는 베트남 파병의 어떤 그런 대가 이런 부분들에서 베트남 특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자금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자, 일본이 제2차 대전 때 패망했잖아.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일본이 다시 일어서거든.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알아? 6.25 전쟁에 필요한 6.25 전쟁. 물자를 어, 일본에서 만들어 팔았어요. 그렇지. 6.25 전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옆집에 불난 거야. 옆집에 불나면 얼마나 그 슬픈 일이야. 어? 큰 불이 나서 슬픈 일이야.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뭐 좋아하기까지는 않지만 그 옆에 슈퍼 아저씨는 그날 장사가 대박이라는 거야. 왜? 불 끄러 온 사람들, 불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그 슈퍼에서 뭘 자꾸 사 먹더란 얘기야. 그리고 거기 그 불난 집 이제 다시 뭐 해야 돼? 고쳐야 되잖아. 다시 지어야 되잖아. 그럼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먹을 거 막 사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 슈퍼나 그 음식점 입장에서는 그 불난 집한테 너무 뭐하지만 안타깝지만 너무 안 됐지만 자기들 장사는 뭐 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이해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어. 근데 이 코로나19 덕분에 뭐해? 잘 나가는 데도 있잖아. 어? 지금 우리가 이게 줌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잖아. 이 줌 회사는 코로나19 덕분에 뭐 한 거야? 대박이 난 거야. 그전에 이렇게 줌 회사 하는 거는 회의나 뭐 이런 일부 기업들밖에 없었거든. 근데 이 줌이 이제 뭐야? 전 세계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게 된 거야. 또는 이른바 뭐 배달의 민족? 우리가 그전에도 배달 시켜 먹긴 했지만 코로나19 덕분에 그쪽에서는 배달량이 아주 뭐한 거야?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패턴 자체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쪽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한 거야?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어쨌든 그런 것처럼 베트남 파병의 어떤 그런 대가로 인해서 베트남 특수를 누렸고 그 바람에 자본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 우리나라가 아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아무데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소독이 달콤한 제안을 해왔어. 달콤한 제안. 무슨 제안을 해왔냐? 자, 쌤이 조금 전에 어느 그 시골에 사시는 분을 만났어. 그래서 여쭤봤어. 거기에도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나 했더니 아유, 그럼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이제 농사 못 지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뭐 이런 거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농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재 이른바 3D 업종,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 한국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대부분이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메꾸고 있는 거야. 자, 그 당시 서독의 고민은 뭐였냐면 탄광. 깊은 갱도 속에 들어가서 탄광에서 일하는 것들이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야. 그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할 소속 사람들이 뭐였다는 거야? 별로 없었다는 거야. 두 번째, 간호사. 근데 그 간호사들 중에서 여러분들 무슨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이런 간호사들이 아니라 시체 닦는 간호사 또는 그 치매 할머니들 돌보는 그런 간호사 이런 거는 되게 뭐 한 거야?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일이란 얘기야. 그 간호사들 중에 그런 쪽으로 일을 할 간호사들이 절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속에서 뭐라고 하는가 한국에 그럼 너희들이 탄광 와서 일할 사람을 보내줘라. 그렇게 아까 치매병원이라던가 이런 곳에 일할 간호사를 보내줘라. 그러면 그 월급을 담보로 잡아서 우리가 돈을 너희들에게 뭐 해주겠다? 빌려주겠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이른바 소독에서 광부라던가 간호사를 수출한 거 쉽게 말하면 그 인력을 수출해서 그 대가로 차관 돈을 빌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되어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고속도로도 깔고 요즘 포스코로 알려지는 포항제트도 만들고 이런 기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결국 뭐야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는 그런 성과를 가졌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그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80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해하셔. 왜? 가난한 나라를 자신들이 저렇게 베트남에서 전쟁에 목숨 걸고 전쟁 치르고 뭐 소독
이런 그 뭐 간호사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광부 탄광 가가지고 돈 벌어오고 이런 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 이룬 나라인데 이 젊은이들이 일은 열심히 안 하고 맨날 뭐 놀 생각이나 하고 맨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죠. 물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시대가 뭐였다? 바뀌었다. 옛날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 그 새로운 시대에는 또 새로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판단은 또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한강의 기적 얘기 설명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야기가 좀 되게 커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쭉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런 그 밑바탕 그런 배경을 깔고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재현이 하고 그다음에 준호하고 하겠습니다. 재현이. 저는 간단하게 그 주성님이 한 거랑 비슷한데, 이 책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거나 가장 많이 배웠던 그런 인물을 말해보세요. 저는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인상이 깊었고, 그 이유는, 대충 알았긴 했지만, 그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얼마나, 대한독립 만세를 끈질기게 외쳤는지를 읽었는데, 되게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성님 말씀해주세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강의 궤적도 인상 깊었고 또 여기 140쪽인가 그, 그 3.1 만세운동 때 종교 지도자와 지식인 33인이 딱히 심의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없이 장소랑 걸 다 옮긴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 사람들이 나와서 선언문 낭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을 키우기 싫어서 그냥 식당 가서 발표했다는 게 인상 깊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준호님 말씀해주세요. 저는 여기 앞에 있는 흥선대원군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흥선대원군 이분은 아직 사회 시간의 역사로 배우기 때문에 가장 인상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여기 보면 봉오동 전투에 홍범도 장군이 뭐 인물로서 손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청산리 대첩의 김재진 장군을 중심으로만 배웠었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고 최근 얼마 전에 우리 홍범도 장군의 그 유해가 쪽 러시아 쪽에 있다가 러시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카자흐스탄인가 어디 그쪽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와서 지금 대전 현충원에 이제 안장을 한 일들이 최근에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홍범도 장군의 어떤 그 활약상이 잘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준호. 저는 여기 앞에 있는 흥선대원군이 그 척하기를 세운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척하기는 식민 양육 미국이 쳐들어오고 끝날 때 척하기를 세웠으니까 척하기는 또 더 이상 전쟁을 이루지 않으려고 또 만든 거기 때문에 척하비에 대해 척하비가 세워졌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래도 뭔가 서양의 제도 같은 거를 들었으면 발전을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재현님처럼 그렇게 굳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라문을 다 막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네, 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척화비가 세워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그 열린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걸 활동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정보라던가 이런 수준에서 보면 척합의를 세울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책 42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지금 준호가 말했던 척합의가 나오기 때문에 척합의 얘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자, 그 척합의의 내용 그게 한자인데 그 한글로 풀이해 놓은 거를 우리 준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밀정이라고 하셨죠? 42쪽. 어, 제일 윗부분에 파란 글씨. 42쪽 맞죠? 42쪽. 이 책 아니야? 책이 또 다른가? 선생님 제 다른데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뭐 어디 그 챕터가 미국의 신무기와 포탄을 이겨내다 신미양요 마지막 부분인데 몇 쪽이야 재현아 혹시 찾았어? 그 28쪽이요. 너네 28쪽이야? 28쪽이래 준호야. 책이 많이 다르구나. 이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니 싸우지 않으면 이는 친하게 지내자는 뜻이요. 친하게 지내자는 것이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로다.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을 써서 여기저기에 뭐였다는 거야? 지방 각지에 세운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그 외세의 침입을 경계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화비 이른바 쇄국 정책의 가장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흥선대원군이 척합이 세운 것만 단순화시켜서 보통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흥선대원군이 꼭 척화만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지. 지난번 우리 그거 같이 보지 않았나? 강화도와 흥선대원군? 그 책 봤었지? 네. 네. 우리가 그 동교 때 그 전에 강화도의 서양함대 흥선대원군 봤었지 그때. 기억나? 네. 그때 네.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신부와 협상 벌였던 거 기억나니? 어, 프랑스 신부를 만나가지고 프랑스 너희가 우리를 뭐 해주면 도와주면 그 러시아가 침략하는 걸 막아주면 프랑스와 협정을 맺고 프랑스 그 천주교가 자유롭게 그 선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라고 했던 것들 기억나? 기억 안 나? 그런 일이 있었어. 자, 당시에 프랑스 신부를 만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자유로운 선교, 기독교 전파 허용하는 조건으로 대신 프랑스 정부가 한국 그 조선을 도와서 러시아의 남하를 뭐 해줘라?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줘라. 이런 조건으로 저기를 해. 그래서 이 프랑스 그 주교 보고 네가 그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런 너희 정부와 이렇게 협상을 끌어줘라. 근데 이 프랑스 이 주교 중간에 있던 이 프랑스 주교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그러면서 오히려 이른바 양반들, 당시 그 유림 세력들 같은 경우가 기독교 이 천주교가 전파되는 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들고 일어서니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양반 유립 세력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정책이 이른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보수 세력들, 수구 세력들과 손을 잡게 되는 어떤 그러한 전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를 해. 근데 그런 정책을 제시했을 때 그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으면 그 정책을 밀어붙이지만 그 정책을 추진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지지와 호응을 하지 않더라. 아니면 뜻밖의 다른 사건이 벌어지더라. 그렇게 되면 그 정책을 뭐 하는 거야? 폐기해. 그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뭐에 마찬가지 어떤 그런 양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초카비를 세우게 되었던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병인 양요가 벌어져. 그리고 뒤에서 뭐가 벌어져? 신미 양요가 벌어져. 그래서 병인 양요는 주성이 병인 양요가 뭐야?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병인년에 어, 쳐들어온 거. 병인 박해를 빌미로. 재현이 병인 박해가 뭐야? 요 앞에 붙는 병인, 요 앞에 붙는 신미, 이거는 오늘로 말하면 2022년, 21년 이런 연도 표시, 연도 표시. 근데 과거에는 이른바 육식갑자가 있어서 연도를 지금처럼 뭐 2000 몇 년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육식갑자에서 우리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인가? 네. 요 10개 하고 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개 하고 요 이름을 따서 그 첫 번째가 갑자년이야. 갑자년. 두 번째가 을축년, 병인년, 그러다가 개유년 가잖아. 그럼 끝났잖아. 그럼 다시 여기서 다시 뭐가 온다고? 갑을, 병정 이렇게 다시 가. 여기도 자축, 인묘 다시 가.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가 갑자년 다시 돌아오는 게 60개 계속 60개. 우리가 그 60살 되면 환갑 회갑이 됐다고 하는 이유가 요걸 그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이렇게 신민년, 병인년, 여기 병인년, 여기 신민년, 요거, 병인년에 양요 서양 세력들이 소요 사태, 문제를 일으킨 거. 그래서 병인양요라고 그래. 신미양요는 신민년에 서양 세력들이 요 문제를 일으킨 거. 그럼 여기 병인박해는 병인년에 박해를 한 사건이에요. 누구를? 천주교 신자들.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을 잡아다가 죽인. 그리고 우리나라에 선교로 와 있던 프랑스 신부를 잡아다가 죽인. 왜? 나라에서 금지한 그런 천주교를 뭐하기 때문에? 퍼뜨리기 때문에. 이 병인 박해 소식을 들은 누가? 프랑스 함대가 어디를 쳐들어와?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병인 양요라는 거 생각해. 준호, 병인 양요를 일으킨 프랑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좀 나쁘다고 생각. 왜? 아무리 그래도 전쟁까지 쳐들어온 거니까. 그럼 준호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해외 선교 많이 나가 있거든. 중국이나 다른 나라 해외 선교를 많이 나가 있어. 필리핀 뭐 이런데 아랍 그 이슬람 국가 같은 나가 있어. 근데 그 나라에서는 선교를 금지해. 그러다가 그럼 우리나라 그 목사님이 거기 잡혔어. 그래서 거기서 사형당했어.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전쟁하기? 전쟁해야 돼. 우리나라 정부가 전쟁해야 돼. 그 나라. 왜 우리나라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다니고 이게 너무 자유로운 거잖아. 괜찮은 거잖아. 문제 없잖아. 근데 그 나라 법에는 그게 금지돼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그 나라 법에 따라 죽였단 말이야. 그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너희 나라 법을 어겼으니 우리나라 사람 잘못이네 라고 그냥 말해야 되는 건지, 너 우리나라 국민을 건드렸어? 너 우리나라 국민을 죽였어? 이것들 봐라 라고 가서 홍구멍을 내야 되는 건지. 주성이는 어떻게 생각해? 음, 어,
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인양요라고 하면 프랑스 함대가 우리 강화도를 침략했기 때문에 프랑스 함대가 나쁜 놈들이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얘기를 해. 근데 과연 프랑스 함대가 과연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 전에 프랑스 신부를 죽인 처형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한 우리나라 정부의 행동은 또 어떻게 볼 것인 건가? 그래서 그게 그 나라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맞는가? 근데 그 나라의 법이라는 것들이 이른바 다른 나라가 생각하는 그 기본 인권 의식 이런 것과 만약에 합치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함께 갖고 있다는 거지. 어쨌든 강화도를 쳐들어와. 근데 우리나라 조선군이 용감하게 맞서서 프랑스 함대를 격퇴, 물리쳐.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 함대가 이른바 강화도에 있던 뭐를 외교장갑 도서를 강탈, 뺏어가, 훔쳐가. 그다가 이제 그 도서를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게 이제 뭐 반환이라고 영구 임대 완전 반환한 건 아니야. 빌려주는 형식으로 우리 건데 뺏겼는데 다시 걔들이 그럼 빌려줄게 하고서 현재 우리나라에 돌아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요 여태까지 연결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병인양요가 벌어져. 자, 신미양요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볼까? 신미양요는 신민년에 역시 서양 세력이 일으킨 소요 사태 문제야. 근데 이 서양 세력인데 아까 여기는 프랑스였어. 신미양요는 어디? 누가 쳐들어와? 미국 함대가 쳐들어와. 그래서 이거 병인양요, 신미양요 여기 어려운데 신미양요가 미자가 그런 미국의 미자하고는 전혀 관계 없지만 그냥 신미양요가 미니까 미국 함대라고 외우면 그냥 손쉽게 외워져. 이해가? 원래 이 미가 미국이 일으켜서 미가 아니야. 여기 자축인묘 진사 오미 이 미란 말이야. 이거는 양띠에. 어쨌든 미국 함대가 쳐들어왔어. 똑같이 어디로 쳐들어와? 광화도로 쳐들어와. 그 이때는 훨씬 더 우리가 타격이 커. 하지만 결국 미국 함대를 격퇴시키는데 여기도 이것만 보면 미국이 우리를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뭐 한 거야? 미국 놈 나쁜 놈들이 우리가 그걸 물리친 거니까 우리가 자랑스러운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건도 사실은 뭐야? 제너럴 셔먼온가? 이러한 상선은 무역선이야. 그 무역하는 그런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평양 쪽에 뭐 하자고 무역하자고 요구를 해. 우리는 필요 없다고 꺼지라고. 근데 안 꺼져. 안 나가. 그러면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마찰이 생겨, 충돌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제너럴 셔먼 배를 뭐 해버린 거야? 불태워버린 거야. 왜? 우리나라 땅에 와서 꺼지라는데도 안 꺼지니까. 자, 근데 이 사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무역선이 다른 나라에 갔는데 다른 나라 공격을 받아갖고 침몰했어. 그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거기 그 배에 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었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 지금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그 무역선이 아프리카 그 해적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납치돼. 그래갖고 막 포로 잡혀. 우리나라 정부 가만히 있어? 우리나라 정부 우리 그 무역선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청해함인가 뭐 이런 그 함대가 아프리카의 그 바다에 배치돼 있어 아예. 우리 상선을 보호해. 그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자기네 그 이익이 달려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해를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강화도를 모한 침략한 그 부분이 바로 신미양요예요. 어쨌든 신미양요에서도 우리도 많은 나름의 희생이 있었지만 어쨌든 역시 미군을 뭐해? 격퇴시켜. 물리쳐. 이렇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서 연달아 승리.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자신감이 붙었어. 그리고 기세도 산 거야. 그러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한 거야. 자기 어떤 그런 그 집권을 강화시킬 어떤 목적으로 봐라. 저 외국 것들 우리가 물리치지 않냐. 그니 앞으로 저 외국 것들과 뭐하게 지내자고 친하게 지내라고 말도 꺼내지 말아라. 그놈이 오랑캐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른바 우리나라 안에도
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안에도 협상파, 개화파, 외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개화파가 있었고, 아니다. 개화하면 안 된다. 그냥 우리끼리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오히려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려워진다, 망한다. 이런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지. 마치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우리나라가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한미일 동맹을 맺고 중국을 뭐 하자? 포위하자. 라는 전통적인 이런 방법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한미일 동맹을 더 철저히 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어. 반면에 한중 관계를 뭐 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또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냥 뭐 해야 된다? 중립외교를 해야 된다. 미국과 미중 사이에, 미국 중국 사이에 패권 다툼에 끼어들면 안 된다. 우린 철저하게 중립외교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외교를 펼쳐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가 판단이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던 것들처럼 이 당시에도 바로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었고, 근데 그 당시 정치 지도자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미래일을 잘 뭐 한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누가 이길지, 재현이하고 주성이가 싸우는데, 재현이가 이길 줄 알아. 그럼 당연히 재현이한테 배팅을 하지. 근데 주성이가 이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재현이 이길 줄 알고 재현이한테 배팅했는데, 주성이가 이겨버리면, 아주 뭐해? 난감한 일이 벌어지잖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재현이한테 배팅을 했는데 재현이가 승리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아주 현명한 지도자인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근데 내가 재현이가 승리할 줄 알았더니 주성이가 승리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나라 망쳐먹은 거야.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들은 그만큼 어떤 그 책임감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고난을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일들을 추진하는 데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하고, 오늘날 그러면 대한민국은 또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쌤이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 평소에도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뭐 다른 그 한국사 이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 뭐 한 학기 내내 배워야 될 어떤 그런 내용인데 책 한 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 흥선대원군 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지.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분야는 한 번을 볼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마치 그 그림 그릴 때 벽 페인트 칠할 때 여러 번 페인트 칠을 해서 완성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처럼 역사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되는데, 뭐 기본적인 지식들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관점의 문제.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나는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인 건가, 이런 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각자가 또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책은 그 아이들이 읽어야 할 경제 이야기여서, 그 책도 사실은 되게 그 책 한 권만 갖고도 이렇게 한 학기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관해서 또 이렇게 쉽게 설명되는 어떤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읽으면 중고등학교 그 또 사회 경제 수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읽어야 될 경제 이야기라는 책 가지고. 자, 오늘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 하고 인사를 주네. 오늘은 뭐로 인사하고 끝날 것 같아? 인사를 무슨 인사로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 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는 아니라니까 오늘은. 힌트. 내일 모레. 메리 크리스마스. 준호야, 이제 알겠어? 예. 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안 해. 나만 하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지. 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왜 영어로 좀 담아서 해라, 주성아. 준호.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지. 준호.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지. 재현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 그래. 다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세요.